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2022년 11월에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그 종교교회에서 목사님 저희 앉아 계십니다만 종교교회에서 제가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2년 만에 11월인데 지금 10월이니까 거의 딱 2년 만에 와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 어르신들도 제 뵙고 굉장히 반가웠고요. 또 하나 좋았다는 거는 장소가 서울 제일교회인데 마침 저희 교회가 이번 주 특세 기간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종로가 있습니다. 저 종로가 있는 연동교회에 제가 장로로 심호하고 있는데 또 이제 특세가 있는 날 강의가 있으니까 거리가 가깝잖아요. 택시 타고 오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너무 오늘 편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집이 수지인데 이것만 하기 위해서 아침 7시까지 오려면 힘들었을 텐데요. 그래도 오늘 서울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고령화 시대와 한국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걸 보시면 전부 다 그래프하고 표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전부 숫자로 돼 있는데. 근데 왜 제가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강의를 드리냐면 저희 기관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신 데 필요한 데이터를 다룬다 해서 이제 저희 목회 데이터 연구소인데요. 저희 기관을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저희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2019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혹시 뭐 아시는 목사님들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희가 넘버즈 숫자들이라고 하는 넘버즈라고 하는 주간 리포트를 이제 매주 발행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발행을 합니다. 무료로 발행을 하는 거죠. 발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는 전부 그 숫자로 하면서 한국 사회와 교회에 대한 정보들을 숫자로 담아서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로 뜰 겁니다. 거기에 채널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매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가 한 목사님들 2만 명 정도가 구독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들 2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매주 화요일 날 저희가 리포트를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보시면 리포트가 이제 파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의 주제를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이제 제가 나가서 그 주제 설명하는 동영상을 찍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저도 이제 매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저희가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2024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출판 기념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판매하고 있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을 저희가 이제 발행하고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과 혹은 이제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한국교회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는 마음 때문에 매우 기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여드릴 게 전부 다 숫자들인데 그럼 왜 숫자로 저희는 목사님들에게 한국 교회와 사회를 이해하도록 하는 도구로 숫자를 이용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도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과목 뭐냐 물어보면 제 1순위가 수학일 겁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데 대학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걸 다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잘한 게 아니고 대학을 들어가려다 보니까 공부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수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학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숫자로 할까? 왜 숫자로 저희는 교회와 사회에 대한 정보를 목사님들에게 제공할까? 그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박근혜 탄핵당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집사 때인데 저희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김 집사, 요즘에 대통령 선거 하는데 후보 지지도 이제 언론에서 발표하는데 그거 다 조작된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장로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했더니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 집사, 내 주변에는 문재인이 찍는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이가 여론조사하면 1등으로 나오는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주변에 친구분들, 친척들 만나면 문재인 찍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그 여론조사를 하면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1등으로 나오냐? 당연히 의문을 가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가짜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때 제가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은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장로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끼리 모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생각 같은 사람끼리 사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주변엔 그렇게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유유상종. 네, 유유상종. 제가 이제 강의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면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사자성어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끼리끼리라고 합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란 단어는 이제 연식이 오래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을 하는 도구가 뭐냐? 그게 숫자인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서 요즘에 이제 교계에서 저희한테 강의 요청이 많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정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 이런 욕구 때문에 저한테 강의가 많이 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 숫자를 다루는데 숫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다는 걸 걱정하면서 제가 되도록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고령화인데 우리 흔히 저출산 고령화를 얘기하는데 왜 노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왜 젊은 세대보다 고령화라고 하는 거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긴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2010년도에 몇만 명이었냐면 4,95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5,184만 명으로 인구가 제일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올해는 2020년도 이후에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있어요. 2024년도에 5,175만 명이고 점점 줄어서 2072년도에는 3,622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3,622만 명이 언제적 인구냐? 우리나라의 1980년도 인구가 몇몇 명이냐면 3,800명입니다. 1980년도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시면 주황색 그래프가 우리나라 노인 인구입니다. 노인 인구는 우리나라 법적으로 보면 노인은 몇 세부터냐면 65세 이상부터가 노인으로 법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무슨 족이 된다고 그러죠? 지공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 공짜. 65세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법적으로 노인은 65세인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엔에서 그렇게 정해서 분류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가 537만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 몇만 명 되면 994만 명. 이 994만 명은 올해 2024년 6월 기준입니다. 7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가면 2025년 초에 가면 노인 인구 1,000만 명의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1,0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죠. 그러다가 2050년도엔 1,891만 명 늘어나고 1,727만 명, 2072년도에는 1,727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보이잖아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8%였습니다. 근데 이게 2024년도에는 19.2%였고요. 2060년도에는 44.2%, 2072년도 앞으로 50년 후가 되는 거죠. 2072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7.7%. 우리나라 전체 인구 2명 가운데 1명이 노인 인구입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유엔은 어떻게 분류하냐면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7%가 될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가운데 14%가 노인 인구일 때 고령 사회라고 그러고요.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20%가 될 때 초고령 사회라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2024년도에 19.2%의 노인 인구가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령 사회의 끝판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가 어떻게 되냐? 내년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근데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건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자, 요걸 보시면요. 요 그래프는 왼쪽이 남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남자, 왼쪽이 여자인데요. 나이별로 그 인구수 쭉 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밑에 보시면 밑에가 넓죠. 그러니까 이건 어린 아이들이 높다는 거고 올라갈수록 나이가 높은데 이게 그 피라미드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요. 우리나라 인구 제일 나이 많은 분부터 제일 0세 아이까지 쭉 나래비를 세워갖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우리나라가 100명이다 그러면 50번째 되는 딱 중간 되는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9세였어요. 1960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 이하가 19세, 반은 19세 이하고 반은 19세 이상이니까 굉장히 젊은 국가였죠. 근데 이게 2024년도 보시면 중간이 불룩하죠. 이걸 중위 연령이라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나이 많은 분부터 100 몇 세부터 0세까지 쭉 나래비 세우고 딱 중간에 있는 분의 나이를 봤더니 46.1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반은 46세 이상이고 반은 46세 이하라는 거예요. 1960년대에 비하면 얼마나 고령화가 많이 됐습니까? 근데 이게 2072년도 가면 완전히 역삼각형이죠. 이때는 중위 연령이 63.4세예요. 그러니까 2072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은 63세 이상이고 절반만이 63세 밑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얼마나 많은 건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위험 신호를 주는 겁니다. 첫째로는 국가적으로 고령화는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 위기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그 고령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가 행복의 총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뒤에 윤영근 목사님께서 이제 고령화와 교회에 대해서 강의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역사가 올해 130주년입니다. 130주년인데 저희 교회에서 보면 60세 이상이 실제 출석하는 성도들의 60세 이상이 절반, 60세 이하가 절반 정도 돼요. 그러면 60세 이상이 교회에서 행복해야 저희 교회 행복의 총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국가도 지금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고령화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첫째. 둘째는 개인적으로 보면 노인 개개인이 어떻게 행복하게 해줘야 한국이라는 대한민국 사회라는 행복의 총량이 늘어날 거냐? 이 두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적인 대책 필요한 거고 노인 개인이 안락하고 평안한 노후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가 되는 거죠.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노인이 왜 증가할까요? 요건 넘어가고요. 가장 큰 건 역시 적게 태어나는 겁니다.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몇만 명이냐면 64만 명이었습니다. 64만 명. 근데 이게 맨 끝에가 2022년도인데요. 2022년도에 몇만 명이면 25만 명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나라 국군의 전체가 47만 명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 옛날에는 보면 우리나라 60만 대군이었잖아요. 60만 대군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47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우리 신생아 수가 25만 명이면 절반 남자 여자 섞여 있으니까 남자만 절반 따르면 12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47만 명이면 지금 그 복무 기간 18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잡으면 2년에 한 번, 1년에 매년 몇만 명이 필요하냐면 47만 명이니까 23만 명이 필요한 거예요. 47만 명이 23만 명 2년에 한 번 입수하니까 23만 명이 필요한데 실제 매년 태어나는 남자의 수는 12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47만 명 유지 못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유지 못해요. 이게 이제 40만, 30만, 20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지금 아이를 몇 명 낳냐면요. 빨간 그래프인데 이게 합계 출산율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뭐냐면 여성 한 명이 1년 또 여성 한 명이 평생에 낳는 자녀의 수입니다. 2022년에 0.78명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몇 명의 애를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겠습니까? 2.1명 내지 2.2명이 돼야 인구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났다가 일찍 죽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2.1명 정도 아이를 낳아야 인구가 느는 게 아니라 인구가 유지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0.78명이에요. 이러니까 애를 덜 낳고 덜 낳는 거죠. 덜 낳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르신들이 오래 삽니다. 수명인데요. 이 수명을 보시면 기대 수명, 요즘은 이제 그 기대 수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2022년도에 기대 수명이 82.7세입니다. 82.7세를 되는데 요거 보시면 위에 그래프, 녹색 그래프는 여자고 밑에가 빨간 게 이제 남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072년도에 가면 91세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애들은 적게 태어나고 어르신들은 점점 더 살아가면서 점점 더 오래 사시니까 자연히 노인 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령화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될까? 보시죠. 요건 인구 구성비인데요. 맨 위가 1960년도인데 이때 0세부터 14세, 0세부터 14세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2.3%, 저희 절반 가까이가 됐었습니다. 주황색이 15세부터 64세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 혹은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여기가 많아야 그 국가가 젊고 생산이 활발해지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15세부터 64세가 많아야. 근데 60년도에 몇 퍼센트냐면 54.8%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60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3만 명이어서 2.9%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적었죠. 근데 이게 2022년도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인구 가운데 0세부터 14세가 11.5%로 줄어요. 굉장히 많이 줄죠. 1960년도에 42.3에서 2020년도에 11.5로 줄죠. 그다음 중간 연령대 15세부터 64세는 71%가 되는 겁니다. 노인이 17.4% 되는데 2072년도에 가면 15세부터 64세가 이제는 45.8%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굉장히 비중이 줄어들죠. 생산 가능 연령,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벌써 우리나라도 공장에서 일할 사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가정부도 이제 필리핀에서 가정부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없으면 이제 우리나라 국가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 국가가 돌아가려면 물건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할 때 물건이 팔려야 공장이 더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15세부터 64세 이 연령대가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좋잖아요. 근데 이 연령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수출이 주도했던 사회입니다. 왜요? 내수 시장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내수 시장이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구가 적다는 거고 수입이 적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90년대부터 내수 시장, 수출 시장보다 내수 시장이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러냐? 인구가 이제 늘어났고 경제가 좋아지니까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제 2072년도에 가면 이 경제 활동 인구가 줄는다는 얘기 뭐냐면 물건을 생산해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국가의 대경제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죠. 요건 이제 노인 부양비라는 건데요. 제가 거의 됐죠. 네, 제가 앞에 서론이 길어서 제가 한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노인 부양비라는 게 뭐냐면 노인을
그 생산 연령 100명당 부양이 된 인구인데요. 보라색이 부양이 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죠. 국민연금을 보시면 2042년도에는 이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하고 국민연금 받는 사람하고가 교차가 되는 게 2042년도입니다. 이때 똑같아지는 건데 이 결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파란색 꺾은 선 그래프가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 누적액인데 2054년도에 가면요 국민연금 누적액 기금이 다 국민연금 고갈되는 게 2054년도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개혁 제도 개혁을 하려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급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독거노인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독거노인이 몇만 명 되냐면요 213만 명이 독거노인이 됩니다. 독거노인 비율이 전체 노인 가운데 37.8%를 차지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 독거노인이 되면 뭐가 돼요? 고독사가 늘어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창신동 쪽방촌에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그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문을 두들겨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냥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 외로움이 왜냐면 자식들이 부모님들도 자식하고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다가 4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24%밖에 안 됩니다. 부모님들도 자식하고 같이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도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이 2012년도에는 48.7%인데 가족을 내가 부양해야 되겠다는 게 33.2%인데 2022년도에는 19.7%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요. 이제 자녀들도 부모님을 부양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후 대책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은퇴하셔서 노후 대책 문제되잖아요. 노후 대책을 거의 안 돼 있습니다. 노후 대책이 안 되는 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40.4%로 제일 높습니다. 노인 중에 40.4%가 빈곤층인 거예요. 제일 높습니다. 보시면 고령화가 제일 심한 게 일본인데 일본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빈곤 상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도엔 45%인데 2020년도엔 빈곤율이 40.4%, 5% 줄죠. 그래서 점점 줄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노인 10명 중에 4명은 절대 빈곤층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요. 세대 갈등이 심해지는데 여러분들 틀딱충이라는 말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혐오해서 부를 때 틀딱충입니다. 틀딱충이란 말이 뭐냐면 옛날 우리 선생님들 어르신들 꼰대하고 불렀던 건데요. 틀딱충은 틀니를 딱딱거리는 벌레들이라는 거예요. 벌레 충자. 젊은 사람들이 노인 혐오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노인 혐오 심해지다 보니까 세대 갈등이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세대 갈등이 얼마나 심하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83%가 세대 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세대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노인 학대가 늘어나요. 노인 학대가 현재 10만 명당 75.5명이 노인 학대를 받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10만 명당 63명이 노인 학대 받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2025년도에 75명이 증가를 노인 학대 받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이 학대 받고 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 노인 복지제도를 확대됩니다. 노인연금, 고령연금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격차가 있죠. 이 돈 갖고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한 거죠. 노인 복지도 확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를 해드려야 돼요. 지금 노인들한테 저희가 질문했습니다. 평소 생활에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건강이 1등이에요. 그러면 노인들에게 노인 질환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들을 국민건강보험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런 복지적 측면만 아니라 이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가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해줘야 됩니다. 교회 가면 노인 프로그램 있죠. 뭐 강의 듣고 어디 관광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노인들은 소득과 학력의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노인들은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러는데요. 덕수교회, 저기 성북도면 덕수교회인데 덕수교회는 일종의 노인 교실 같은데 거기에 문화 활동합니다. 오페라도 들어 다니고 미술도 감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 인구들한테 직업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정부에 가면 구청에 가면 시니어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에 가서 등록하시면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 드려요. 이런 노인 일자리 통해서 적은 금액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거고요. 연금제도 개혁 필요 말씀드렸고 고령 친화적인 문화와 생활 여건 필요합니다.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 고령자가 많아지니까 요즘 교회에 늘어나는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하고 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 경사로 있죠. 이것들을 이제 교회가 갖춰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요즘 애들 안 낳느냐? 결국은 젊은 부모들이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애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써야 될 시간에서 좀 더 많이 써서 죄송스럽던 말씀드리고요. 또 앞부분에서 제가 서론이 길다 보니까 뒷부분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